시시각각 쏟아지는 이슈 속 숨어있는 팩트를 찾아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채널I 심층 이슈 더 팩트 진행의 홍석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쉬고 싶다입니다. 중국의 태도는 썩 협조적이질 않습니다. 차를 끌고 나오면 안 돼요. 몇 년 안에 경유차 자체 아예 생산을 없애겠다. 큰 원인이 이제 중국발 초미세먼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맞바람을 놔야 돼요. 어마어마한 선풍기로 중국 쪽으로 그냥 바람을 불게. 공기간 이동이 그렇게 자유롭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저 사람 북한이야. 석탄을 줄이고 LNG를 늘린다. 서민들의 전기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득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살인만 해. 실외에서 숨 한 번 쉬는 것이 이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은밀한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숨 한 번 쉴 자유를 빼앗아간 미세먼지는 어느새 국민적 화두가 되었고 서울은 회색 도시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한국인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경제에도 복병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미세먼지가 한국인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죠. 네. 어느 정도나 바꿨습니까? 이거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먼저 실외 활동은 줄고 실내 활동이 늘다 보니까 주로 공기청정 시설이 잘 돼 있는 실내 복합 쇼핑몰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뭐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주로 그러니까 대형 복합 쇼핑몰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복이나 거래, 이제 오프라인 쇼핑 거의 줄었습니다. 온라인 거래로 몰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건 또 집 앞까지 택배로 배달까지 해주다 보니까 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집 안에서 장복이다 하겠다. 당연히 식사도 외식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먹느냐? 배달 음식이 지금 서황입니다. 뭐 배달 음식 안 되는 게 없죠. 과거에는 치킨하고 피자 정도였습니다만 이제는 뭐 아이들 햄버거를 비롯해서 웬만한 음식은 거의 다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보시면 번화가 과거에 주로 강남역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좀 이 젊은이들이 그래도 와글와글 모여서 기다리고 만나고 하던 공간들이 한산해졌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지상의 사람들이 없어진 대신에 지하로. 지하에서 움직이고 지하에서 만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칭을 한다면 자, 강제 방콕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저도 요즘은 창문 걸어 닫고 집안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유동인구가 줄어들면 상권은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네, 상권이 지금 그 식당이나 뭐 커피숍이라든가 뭐 분식집 이런 아주 영세 식당들 이런 게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매출이 뭐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냥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여기다가 미세먼지로 최영일 평론가 얘기대로 잘 안 들어가니까 요즘에 스포츠계도 비상입니다. 스포츠계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비상이에요. 이제 개막부터 이제 미세먼지와의 전쟁 치르게 생겼는데 선수들의 건강 걱정이 아니라 관중들이 이제 이게 과연 많이 올 것이냐 관중들이.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관계자들이 이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상황인데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그래요. 미리 몇 달 전에 예약을 하긴 했는데 막상 갈래니까 겁나니까 이제 취소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계, 건설 현장. 그전에는 세멘트 가루 뭐 이런 것 때문에 미세먼지 없을 때도 이 양반들 좀 걱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사 끝나면 이제 삼겹살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거에다가 미세먼지까지 야외에서 일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공사 발주처에서 야 공기 빨리 단축해라 미세먼지 이거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 경제에 어떤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게 또 미세먼지 관련 제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대박 항상 났죠.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거기에 돈이 몰리기 마련이죠. 산업 자체가 발전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미세먼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제품이라든지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또 활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공기청정기죠. 공기청정기가 예전만 해도 그래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 없고 미세먼지 있는 날짜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많은 날 정도는 환기 하루 안 시키고 다음날 공기 좋으면 그날 환기하면 되지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 거의 일주일 내내 미세먼지가 꽉 차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기청정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뭐 일례로 그냥 TV 홈쇼핑 같은 거 틀어봐도 그냥 하루에 공기청정기 파는 시간이 거의 뭐 매일 편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매출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고 아예 신규 아파트에는 아파트 단지 자체에 공기청정기를 아예 탑재한 그냥 그런 아파트가 나올 정도예요. 공기 자체가 실내에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는 깨끗합니다 할 정도로 아예 아파트 자체가 미세먼지 없는 아파트로 건설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마스크가 있죠. 뭐 이것도 역시 일반인들이 외출할 때 필수품으로 되어 있는. 근데 마스크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천 마스크나 무슨 부직포 같은 걸로 된 마스크를 뛰어넘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특수 기능이 있는 마스크. 그리고 패션 마스크. 맞아요. 패션에 거기다가 이제는 뭐 그냥 뭐 몇천 원,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십만 원대까지 가는 고기능성 공기청정기를 마치 부착한 듯한 이런 마스크까지 나오고 있는 아주 뭐 이색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주식시장 자체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주라는 하나의 어떤 테마가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세먼지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말이죠. 마스크가 필수인데 최근에 나오는 마스크는 마스크라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방독면이에요, 방독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외부와 차단하는 이 그야말로 실링이 잘 돼 있고 필터는 뭐 달려있던데 이렇게. 필터는 갈아 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매드맥스 영화에 나오는 방독면 쓴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으니 이게 10만 원이 훌쩍 넘는데 투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좀 건강하게 호흡하고 싶다는 욕구겠죠. 그런데 이게 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 마스크라고 요즘에 부르지 않고요. 노스크라고 그래요. 노스크. 그건 뭐야? 이게 코, 노즈하고 마스크가 합쳐서 마스크를 끼면 코에 삽입이 돼요. 코에. 그래서 이제 걸러진 공기를 코로 직접 주입하는 방독면이라는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상품인데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펀딩. 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 펀딩하세요. 일정 금액을 달성하면 제품화 시키는데 요즘 나오는 아이디어 상품이 대부분 다 뭐 뿌리는 산소통 또는 웨어러블 산소통, 입고 다니는 거. 아까 노스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오고 있어서 일부 펀딩에 성공한 것은 제품화가 됐어요. 그 영화 써니에서 보면은 야 미래에는 물도 사 먹는 시대가 오지 않겠어? 근데 지금 우리는 물을 생수통에 들어있는 걸 편의점에서 사 먹고 있는데 이제 공기가 상품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이게 이제 해외여행 갈 때도 그 두 가지를 찾아서 가는 것이 주 어떤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 우리나라 관광 산업은 이제 검은 연기가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의견들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순환 이민 시대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그 시즌 있잖아요. 미세먼지 시즌. 그 한 3달을 청정 지역에 가서 살고 오는 거야. 이민 갔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하면 옛날에는 그냥 나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3달 나갔다가 나머지 9개월은 여기서 살고. 그게 유행이라는 정도예요. 이게 이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왜 생기죠? 화력발전소, 자동차, 그게 요즘 만들었나요? 아니죠. 최근 5년 내에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했나요? 아니죠.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미세먼지 타령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는 사람인 거예요. 소수 자료도 할 수 없는데 가만 보니까 미세먼지가 이거더만요. 조금 옛날 3, 40년 전에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서울 시내를 다니면 하루 만에 시커매졌습니다. 공기를 교외로 나갔다가 서울시를 들어오면 하늘이 시커맸었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만큼 공기에 많은데 그게 뭐냐면 나쁜 덩어리들이 떠다녔어요. 그때는 그 공해라고 그랬죠. 스모그라든지 나쁜 덩어리. 공해, 매연. 네, 매연, 공해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쁜 거를 그래도 노력해서 요만큼으로 줄여놨더니 요만큼 때문에 죽는다고 사람들이 너무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가 몸에 나쁘겠죠.
뭐 좋을 리 없겠죠. 그러나 인체란 거기에 반응하면서 배출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더 노력해서 장기적으로는 더 줄이자 이쯤이어야 되는데. 이러면 댓글이 어떻게 달리면 김갑수 너나 많이 마셔. 아니, 너나 많이 마시고 나도 마시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그런 논의를 오늘 내내 해보겠는데, 그런데 지난 그 3월 초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를 우리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원인이 대기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또 농축된 미세먼지가 오면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이렇게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세먼지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얼마나 해롭냐, 이걸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 먼저 국내 요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는 모든 온 국민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 어디냐, 경유차다라는 것 정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석탄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에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집에서 고등어 구울 때도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만 경유차 배출가스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22%를 차지합니다. 수도권 내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가운데는 가장 높은 비중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으로 경유차를 좀 줄이고, 최근에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대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도 희비가 엇갈리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순간 경유차 업계는 상당히 울상일 것이고, LPG 업계에서는 또 상당히 또 희색을 띠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산업적인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사실은 LPG 차량을 이렇게 늘리는 것 자체가 또 어느 정도 효과를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는 상황이고요. 경유차 사용 자체가 상당히 해마다 늘고 있었고, 2016년, 2017년 1년 사이에 35만 대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경유차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휘발유 차량이 줄어들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경유차 증가를 막기 위한,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으로 이제 LPG 차량을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흉 중에 하나가 아까 경유차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이제 발전소인데, 석탄이죠, 결국은. 이 화석연료를 이제 떼워서 가는 게 미세먼지에 가장 나쁜데, 원자력 발전은 또 다른 방사능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인데 60년 걸리는 일이에요. 줄어들기까지는. 그럼 석탄 화력 발전을 지금 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지금 한 46%가 넘어요. 우리가 공급받는 전기 공급의 46.4%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대체할 건지가 정부의 고민인데, 대책은 우선 이렇습니다. 석탄을 줄이고 LNG를 늘린다. LNG도 태우는 건데 마찬가지인데 미세먼지 발생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염물들이 좀 덜 나온다고 합니다. 설계 이유도 있고 연료의 완전 연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LNG 비중이 지금 한 16% 정도 되는데 18.8% 정도로 다시 늘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은 지금 46.4%에서 향후 36.1%까지 거의 10% 가까이 줄일 이제 계획이에요. 문제는 줄어드는데 전력은 똑같이 써야 한다면 그 비는 전력을 무엇으로 공급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력 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지열 발전, 태양열 발전인데, 이 지열 발전이 최근에 좀 포항 지진 문제로 문제가 터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쉽지는 않아서 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다른 부작용도 또 만만치 않죠. 네. 그렇죠.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 얘기 조금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경유세를 인상을 시킴으로써 결국은 연료값이 올라가니까 경유차를 새로 신규로 사는 사람들을 줄이겠다는 대책 정도이지만, 해외 유럽에 우리가 일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안에 경유차 자체 아예 생산을 없애겠다까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에 비하면 사실은 지금 이 조치가 너무나 강력하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아니, 생산을 없애는 건 좋은데 기존에 홍보해서 샀던 사람들 그걸 왜 경유값을 올리냐고요. 그 의무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자면, 경유차를 줄이면 미세먼지가 저감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제는 상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LPG 차량은 다 좋느냐?
LPG 차량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또 지구온난화죠. 그러니까 뭘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대안을 집어넣을 때 이게 정말 완벽한 대안이냐를 고민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범기 박사님 말씀대로 너무 주먹구구시고 이거 하면 바로 이걸로 땜빵해. 근데 또 이것도 문제인데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땜빵할 거야? 약간 이런 식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단은 경유차를 좀 줄이자라는 대안 자체에는 저는 찬성이지만 LPG 차량이 모든 대안은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고 LNG 발전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좀 줄이고 좀 천연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LNG 발전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LNG 발전소에 문제는 없느냐?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당연히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화력발전소를 쓰는 것 자체가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에너지원으로만 봤을 때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건데 원전이 더 좋은데?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원전도 마찬가지고 부작용이 있으니 그다음에 이제 그 차선을 찾자라는 거였었는데 LNG 자체는 그 단가 자체가 석탄에 비해서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석탄 같은 경우에 83원이라면 LNG 같은 경우에는 121원이에요. 이 단위나 또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량을 더 깊게 봐야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단가가 높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서민들의 전기세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석탄 연료 많이 떼우고 또는 경유를 많이 떼서 문제가 생겨서 LNG나 LPG를 쓰겠습니다 했더니 거기서도 발생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도의 문제예요. 경유를 쓰는 것보다 LNG를 쓰는 게 현저히 줄어든다면 그럼에도 또 뭐가 문제가 생기겠으나 소위 트레시홀드 이쪽이 낫다는 거죠. LNG로 가자는 거죠. 물론 비용의 문제는 이제 다른 차원의 또 문제가 되죠. 근데 공해 배출 정도로 얘기하면 뭐든지 문제가 아니라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된다. 현재 줄어든다면 그러면 LNG, LPG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제 미세먼지 배출의 국외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터지는군요. 이제부터 정말 이제 국가 간 분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지난 그 3월 초 사상 최대의 그 미세먼지가 큰 원인이 이제 중국발 초미세먼지였지 않습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한 70% 정도는 국외 요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범부처 미세먼지 사업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발표한 걸 보면은 먼지가 나쁠 때는 미세먼지가 아주 질이 나쁠 때는 한 50% 정도는 중국에서 건너온 게 원인이 된다. 또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에 약 연평균 30%는 또 북한으로부터 그렇죠.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중국은 계속해서 미세먼지 책임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조금은 상호 오픈을 하고 가야 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매우 복잡하므로 종합적인 관리는 과학적 태도에 근거해야 하며 요거는 동의가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양국이 협력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뒤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계속 미세먼지를 중국 탓을 하는데 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연구하자고 얘기하는데 과학적 판단해보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공동연구에 응하겠다고 했다가 발을 빼고 응하기로 했다가 좀 미루고 계속 이게 좀 속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조건 중국이 책임이야 보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밝히기 위해서 상호 간에 합의하고 그 결정을 서로 존중하고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R&D 차원에서 공동연구를 시작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함께 논의해보자. 대략 반반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결과가. 이 환경부에서는 지난 1월에 미세먼지가 좀 극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국 요인이 80%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 그 아까 인용하셨던 환경보건연구원에서 2월에 정월대보름이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이 이제 중국도 명절이죠. 이 원소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폭죽을 터뜨려요. 이 폭죽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중국에서 무지 말. 16억이 터트리는데 그래서 그 정월대보름 중국 원소절에 폭죽을 빠바방 터뜨리고 20시간 후에 국내의 먼지, 대기질에서 폭죽의 이 가루들, 그러니까 폭죽의 물질들이 검출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터뜨린 건 아닌 거잖아요. 중국에서 북서풍 타고 흘러온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항공 분석이라든가 해상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 주로 북서풍이 불 때 아마 서해를 따라서
이 항공 촬영한 기상도를 보시면 정말 미세먼지의 흐름이 물결이 이 대기에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게 육안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게도 있고 이게 있어요. 그 치수가 나와. 그 수치가 뭐 이게 73인가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인데 미세먼지가 75 이상 나쁨.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이 지역별로 그 수치를 한 거를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미세먼지 지도야. 그래서 이제 몇 도 이상이면 빨간 걸로 표시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북서풍이 근데 우리나라 이 지형상 지구의 지형상 대부분이 80% 이상이 북서풍이에요.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바람이야. 근데 그때 조사한 거하고 어쩌다가 한번 맑은 날은 남동풍이 분 거야. 그걸로도 중국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북서풍이 불 때는 항상 미세먼지가 뽀였는데 남동풍이 불 때는 갑자기 미세먼지가 하늘이 떨어졌죠. 뽀연 거야. 그 남동풍은 일본 태평양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봐서도 이거 중국의 영향은 명백하다. 그리고 중국에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중국으로 말하면 동해안이죠. 우리로 말하면 서해안이지. 거기에 산업 도시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화력만 떼고 산업이 발달된 도시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바람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인정해야 된다. 혹시 내가 국적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중국이잖아, 북한하고 이 사람아. 저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건데 한국 사람 맞죠? 저 사람 북한이야. 그다음에 굉장히 그 단세포적 반응으로 한국과 일본, 한국과 북한, 한국과 중국 이런 곳에서 갈등적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한국 이래야 되는 그 우리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의견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 경험과 추론이 많은데 여기서 끝이면 안 되잖아요.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랜 활동을 한 어떤 교수분이 있습니다. 완전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고 많은 저술을 한 분이에요. 이제 그분의 설명을 좀 경청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의 대다수를 중국으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불투명하다. 이 조사가, 왜냐하면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설명을 해요. 예컨대 대기 오염 물질도 아니고 소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라는 게 공기간 유동이 그렇게 자유롭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예컨대 폭약이 터졌는데 20시간 만에 우리나라에 폭약 공기가 내려온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 중국이 항변하는 게 이거예요. 중국이 대기 오염을 40% 줄였으면 그게 한국에 영향을 많이 미쳤으면 한국도 한 10%는 줄어야 그 정도 조금이라도 줄었어야 맞는데 왜 더 늘어났느냐. 그럼 중국 요인이 맞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 오염 그중에 미세먼지 발생이 정말로 중국발인지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가 필요합니다. 황사 정도는 바로 설명이 되는 누가 게 100%래? 사이즈가 50%라니까. 내몽골서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한 몇십 배쯤 되는 규모에서 그야말로 흑먼지가 날아오니 황해가 빡 더덕보고 우리도 하는 정도인데 중국에 아무리 공장이 많아도 그 대륙대 우리 반도와 사이에 있는 바다를 두고 그 정도의 양이 오려면 이 황해 바다가 시커매야 맞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강하게 제어할 수 있는 통제 방법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또 탓하죠. 외교적인 해법도 못 찾고. 왜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강한 뭐 못하느냐. 이게 중국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법이 중국발 반 내부 축적 반으로 보면 그렇지. 한번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쪽 다 노력해야지. 중국이 100% 해결되면 우리는 미세먼지 농도 50이에요. 그럼 이거 좋음이에요, 좋음. 그럼 중국에서 오는 걸 그대로 우리가 감수하는데 우리 내부의 먼지를 다 없앴다. 그러면 50이에요. 좋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해법이 아니에요. 중국과 우리가 같이 동시에 죽여야 노력해야지. 그렇지. 반반이 돼서 그런데 여기서 좀 뭐처럼 합리적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스모그와 공해 물질 정도는 우리는 이미 걷어냈잖아요. 근데 저도 북경을 여러 번 가본 사람인데 북경 하늘은 우리 60년대 좀 시커멓습니다. 그걸 줄였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지금 미세먼지를 얘기할 수준이 아닌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저개발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큰 덩어리 줄이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수준처럼 거기서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작은 덩어리까지 중국에서 왔냐라고 하기에는 과학적으로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거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그 조명래 환경부 장관하고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과의 회담에서 리간제 부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중국이 5년간 미세먼지를 43% 줄였는데 한국은 왜 그대로냐라고 반문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공조를 좀 해라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공조가 되겠습니까? 지금 범사회적 기구까지 만들어지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범국제기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수장, 위원장을 맡게 되죠. 자, 그런데 저는 중국에도 이 문제는 제기하고 싶어요. 요거는 제가 중국이 우린 43% 미세먼지를 줄였다라는 통계를 데이터를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데이터를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 왜 그러냐면 베이징에서 우리는 수도니까 아주 이 까만 스모그를 43% 줄였다. 그것 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음모론은 뭐가 있냐면 공업 시설들, 주로 이제 매연을 뿜어내는 시설들을 해안가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쪽으로. 그럼 베이징에서 온다고 우리가 찝은 적은 없고 대련, 옌타이, 칭타오 이런 쪽에 서해랑 더 가까워진 거예요, 찝으면.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풍선 효과 때문에 더 나빠진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도 억울하면 같이 맞춰보면 되거든요. 베이징은 줄었는데 그럼 옌타이는 늘었는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막연한 의혹만 커지고 중국도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과학적으로 함께 데이터를 풀어놓고 규명하는 작업을 중국이 중국이요. 아니 공장도 하나도 없고 차도 별로 없는 백령도 이런 서해 5도에 그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거는 그럼 뭘로 설명할 거냐. 그거는 중국 요인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바람 영향으로 미세먼지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부산 이쪽이라든가 포항은 태백산맥에서 중국의 영향을 덜 받은 태백산맥 한번 막히고 그다음에 이쪽이 동해안이 덜 받아요. 그런 수치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러면 우리가 이제 맞바람을 놔야 돼요. 제 생각에는 대형 선풍기 있잖아. 어마어마한 선풍기로 중국 쪽으로 그냥 바람을 불게 이쪽 우리 서해안에다가 그냥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바람을 그냥 못 오게 우리도 반대로 쏘는 거야 그냥. 그거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 공약이에요. 그래? 그거 괜찮네. 제가 지금 제가 보는 좀 시각은 조금 더 이제 국제적인 무대에서 봤을 때 왜 중국이 자체 중국 내 공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그 배경이 뭐냐면 중국의 리더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큰 틀에서 G2 싸움에서 G2 싸움이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대립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정치적인 패권 싸움도 지금 상당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친미, 그러니까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쓸 때 중국이 살짝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여러 가지 국제 기구들에게 손을 뻗쳐요. 미국은 이제 자국만 위하는 산업을 치는데 중국은 범세계적인 것들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환경적인 부분, 국제환경기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전까지는 전 세계 대기의 오염의 주 원인이 중국이라는 비난이 많았는데 딱 그 당시에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친환경의 앞장서는 주도국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중국부터 하겠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시적으로 내놔요. 우리가 이 중국과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약해요. 여러 가지로 외교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조금 더 국제적으로 내놓는 노력을 한다면 중국은 우리한테는 이렇게 대놓고 야, 우리 공기 좋은데 니네는 어때? 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겠습니다만 국제 무대에서는 함부로 이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중국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 이 부분 좀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외교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노리면서 좀 선한 국가로 나가서려고 하면서 환경 문제 신경 쓸 때 자 그럼 우리 요 대기 오염 우리 같이 신경 씁시다 하고 외교로 중국을 달래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 중국이 어느 정도 얌체냐면 쓰레기 소각장 앞으로 우리 쪽으로 다 그쪽 도시로 다 소각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영향이 엄청난데 쓰레기 소각장 만드는 순간 이제 우리는 더 큰 재앙에 부딪히대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위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가진 나라가 있으면은 대기 오염의 피해를 보는 나라가 여러 나라 있습니다. 예.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례가 스웨덴 사례.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역사와 사례죠.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번 참고해야 할 이제 전례이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스웨덴 사례가 스웨덴 피해 국가, 그러면 가해 국가 영국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100년 걸린 일이에요. 1870년대 영국이 산업혁명의 종주국이잖아요. 맨체스터의 방직 산업을 비롯해서 그래서 영국이 100년 동안 이제 산업 종주국으로 달리는데 영국이 런던 스모그,
런던에서 60년대 시민들이 픽픽 쓰러져서 사망한 일이 벌어져요. 1년에 5천 명 이상 죽었어요. 이게 어찌 보면 공해의 가장 심각한 폐해, 산업의 이 인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폐해 전범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끼고 100년 동안 187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영국의 이 매연이 스웨덴으로 날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공기 타고 날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날씨가 더우니까 이 매연이 상승을 합니다. 공해 물질이. 수증기하고 결합을 합니다. 수증기는 구름입니다. 구름은 떠갑니다. 이게 스웨덴 쪽 북유럽으로 떠가요. 그리고 거기서 비가 내려요. 이게 산성비인 거예요. 자, 스웨덴은 아름다운 나라고 우리가 아는 복지국가인데 이 스웨덴에 8만 5천 개의 크고 작은 호수들이 있어요. 8만 5천 개의 호수 중에 1만 8천 개의 호수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호수로 변해요. 산성비 때문에. 실제로 어류들이 다 멸종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스웨덴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영국은 중국하고 비슷했어요. 증거 있냐? 뭐 데이터가 있냐? 확인됐냐? 그런데 이 의심은 100년간 사라지지 않다가 1972년에 OECD가 중재를 합니다. 자, 이제는 안 되겠다. 관련 국가들 모여보시오. 그래서 11개 국가가 모여서 공동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공동 연구를.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 연구해야 돼. 그래서 79년에 협약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 협약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에 관한 협약이에요. 근데 여긴 지금 유럽 국가 중에 51개 국가가 협약에 참여하고 있고요. 유럽 국가가 아님에도 미국도 참여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그 이후에 파리 기후 협약의 원초적인 모델이 됐는데 7년 공동 연구하고 협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중국하고 이 오랜 과정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요. 하나 좀 느껴지는 게 같은 대국 중에서 중국과 일본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대립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총량적으로 우리가 중국 못지않은 그런 대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립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협조적으로 갈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미국화되다시피 미국과 긴밀해지듯이 중국과 밀착하고 가까워져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무지 많은데 예컨대 분명히 중국의 가해자처럼 보이는 지금의 이제 공해물질 배출의 저감과 처리에 대해서 양국 간에 협조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아주 좋은 사례 예를 이런 걸 보이면 국민 감정도 좋아지고 양국 간에 훨씬 더 긴밀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협조적으로 나와달라 이런 얘기지. 그럼요. 같이 공동 연구하고 같이 공동. 최근 글로벌 대기 오염 조사 기구인 에어비주얼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최악의 오염 도시가 어디냐 이걸 조사했는데 100개 도시 중에 57개 도시가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만 놓고 보면 상위 15개가 다 중국. 하여튼 중국이 뭐 본인들은 개선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여전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3년에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는 혈관에서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초미세먼지가요. 예. 이 초미세먼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호흡기로 이렇게 숨쉬고 어디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아예 혈관 속에 침투를 하다 보니까 단순한 뭐 폐질환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관 질환까지 유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급격하게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것들이 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사례처럼 그냥 뭐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사망하는 이런 경우는 과거의 질환이었다면 이제는 초미세먼지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제 균이 나온 건데 실제로 WHO 분석을 보면 폐암 사망의 29%, 폐질환 사망의 43%, 그리고 심장병 사망의 25%, 뇌졸중 사망의 24%가 대기 오염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진짜 호흡기가 아니라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뇌졸중이나 허혈성 심질환의 미세먼지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바로 여기에 주범이 초미세먼지가 주범이 되는 거죠. 예. 보이지 않는 살인만에. 어찌됐든 이런 의심 있는 상황에서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외출 때 마스크 착용하는 거 정도인데 그렇죠. 우리 김갑수 선생님은 거의 마스크 착용을 안 하시겠네요. 전혀 안 합니다. 저도 물론 최근까지는 안 했는데 어떻게 마스크 착용 좀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요. 저도 답답하더라고. 해봤더니요. 여기 숨쉬기도 불편하고 글쎄, 이게 중장년층은 스키가 차니까 오히려 거기서 오히려 병균이 오를 것 같아요. 우리 장 교수님은
저도 사실 안 하는데 저는 뭐 공기가 괜찮을 거라서 안 한다기보다는 살짝 게으른 것도 있고 패션. 일종의 안전불감증. 그러니까 어릴 때 아마 우리가 막 뛰어놀던 기억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 이 정도로 진짜로 내가 큰일 날까? 근데 그 마스크를 살 때는 그 KF 인증 받은 네. 거 해야 된다는데 그 갖고 계신 마스크도 그 다 KF 되어 인증 있죠. 인증 받았겠지. 요즘에는 대표적으로 그냥 그거부터 광고에 나오죠. 우리 회사 제품은 KF 수치 얼마입니다. 그게 이제 KF라는 게 코리아 필터의 이제 준말 KF고요. 그게 이제 80짜리부터 뭐 90 몇 짜리까지 있는데 그 수치는 말 그대로 걸러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0이면 80%까지 우리는 걸러냅니다. 99면 99%까지 걸러냅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수치가 높은 게 무조건 좋죠. 그리고 실제로 마스크를 가지고 미세먼지가 걸러지는 걸 실험을 했을 때 그 수치만큼의 차단율을 보여야 인증을 해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KF 얼마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연구할 때는 꽉 채워놓고 미세먼지를 투과시키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착용을 했을 때는 그렇게 꽉 그러니까. 밀폐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영화 마션에서 그 보면 이렇게 맷 데이먼이 쓴 거 네네네. 있잖아. 우주복이죠. 우주복을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해서 여기 다 해서 그렇게 이제 입고 다니는 시대가 올 거예요. 미세먼지 해결한다면. 슬프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KF 80, 94, 99. 요 중에서 보통 선택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뭐 이두저두 고민이 되면 이 KF 94를 주로 쓰라고 권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9는 미세먼지 차단율이 99%라는 얘기니까 제일 좋아요. 근데 왜 99를 쓰라는 얘기를 안 하지? 왜냐하면 노인이나 어린이에게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숨이 빡빡해요. 산소도 안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호흡이 좀 이제 이렇게 그 폐활량의 체력이 딸리는 분들은 99를 쓰면 답답해서 오히려 힘들어해서 그냥 안 쓰고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94를 권장하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 그런 노인인 어르신분들이나 혹은 유아들은 80이 좋겠죠. 그래서 이건 골라서 쓰시되 관리 방법도 있어요. 대부분 하루 써라요. 하루 써라. 사실은 이거 빨아서 쓴다. 빨아서 쓰면은 완전히 필터 효과가 기능은 사라집니다. 사라진다. 우선 정전기 효과는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물질 같은 게 안에 불균질하게 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래 KF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세탁해서 쓰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정말 쓰고 와서 미세먼지 많은지 알고 쓰고 나갔는데 그날 깨끗해요. 와이셔츠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하루 정도 더 쓰는 건 또 오케이. 써도 된다. 그리고 이거를 지하도에 들어갔을 때 벗지 말라고 해요. 지하도도 더 나빠요. 그래서 실내에도 미세먼지는 발생한다. 그렇죠. 뭐 아까 고등어 구울 때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뭐 구울 때는 레인지 후드 있잖아요. 싱크대에다 꼭 그 예. 버튼을 눌러서 공기를 밖으로 빨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하루에 1.5에서 2리터를 꼭 물을 많이 드셔서 점막이 좀 이제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호흡기 관리에 좋고 그리고 반드시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터시고 들어가셔서 샤워를 꼭 하시고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침대나 가구에서도 뭐 진드기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에 꼭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있다고 환기 안 하는 게 더 나쁘다고 해요. 하여튼 갑갑합니다. 곳곳이.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KF 뭐 80, 94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500원에서 700원이더라고요. 저도 어제 보니까 뭐 600 얼마던데.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이 이렇게 강해지면 매일 착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모으면 돈이 꽤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사람들은 소득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여겼을 때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는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무상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이는 공간 같은 게 뭐 노인정이라든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럿이 쓰는 공간에는 공기청정기를 필수로 놓게 하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한테 몇백 원이 한 번 쓰는 거면 커피 한 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일 써야 된다라는 강 박사님이 놓이게 되면 월 얼마지? 연 얼마지? 계산을 하면은 저소득층에서는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부 예산을 들여서 복지 차원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정말 심각하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얼마큼 위험한 걸 떠나서 체감적으로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내 생명에 내 건강에 치명적이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어제 모처럼 그 동네 마트를 간 거예요. 뭐 지우는 거 사느라고. 아니 벽에 쫙 붙어 있는 게 죄다 미세먼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뭐 미세먼지를 잘 배출한다, 뭐 미세먼지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상업주의로 맞습니다. 새롭게 물건 많이 파는 그 홍보 도구로 미세먼지를 공포를 강화해서 이걸로 잘할 수 있다. 지금 이 방향이더란 말이에요. 제가 아니, 지금 말씀드리려는 예, 예. 것도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보다는 이 공포심을 달래는 용도로 지금 정부 지원이 나간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민감하게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면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정말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고 정말 미세먼지에 대한 이 건강의 유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이제 커머셜 영역은 미세먼지가 특수예요, 특수.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공기청정기 예, 예. 판매 특수.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뭐 외식 산업도 힘든 데가 있는가 하면 이 미세먼지 때문에 돈을 버는 새로운 상품들이 막 또 시장이 창출이 돼요. 그런데 그거 말고 공공 영역에서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300명의 시민을 인구 분포에 맞게 모은 거예요. 이분들에게 자 어디에 예산을 쓰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그랬는데 50% 이상, 52%가 52%의 예산을 미세먼지에 투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시민들이 결정했어요. 그리고 900억이 좀 넘는 예산 편성해주고 알아서 쓰십시오 했는데 500억이 넘게 미세먼지에 이분들이 예산을 짰어요. 시민들이. 300억으로 뭘 하느냐. 도시에 숲을 조성하자. 이건 제가 보기엔 훌륭한 집단지성이에요.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놓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숲을 만들어야지. 그럼 이것은 오래 가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미세먼지 우리 이제 대기를 정화할 수 있는 것이고 휴식 공간도 되고. 그러면 이제 500억 중에 300억은 도시 숲 조성. 그리고 200억을 공기청정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이게 어디냐 하면 지하도입니다. 지하도. 그러니까 대중교통 지하철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이제 이동 수단이니까 이 지하의 대기질이 나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최소한의 공공 환풍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200억을 배정하겠다. 이게 시민들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좋네요. 이거는 아까 이 업체가 훌륭하네. 물건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다르죠. 예. 훌륭하다. 집단지성의 결정이다. 이렇게 지지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빨리 좀 대책도 마련해서 국민들이 과도한 그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자는 그 학교 보건법 개정안이 통과가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환경부 주관으로 좀 긴데 이름이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인공 강우하고 대형 공기청정기가 약간 좀 논란을 일으켰죠. 논란이 있어요. 인공 강우는 기본적으로 말하면 비 오고 나면 공기 좀 깨끗해진다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공적으로 비를 만들어서 미세먼지가 아주 안 좋을 때는 비를 쫙 내리게 만들자. 그러니까 비가 왜 내리냐. 하늘 위에 뭐 떠 있는 수증기들이 뭉쳐가지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 수증기 입자를 뭉치게 하는 어떤 것들을 쏘아 올려서 화학적으로. 강제적으로 화학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자라는 건데 문제는 비가 내리려면 여러 가지 또 그 자연적인 환경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인공 강우는 서해상에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험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비가 내리는 걸 실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 미세먼지가 싹 씻겨나갈 만큼의 큰 비를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대형 공기정화기는 누구나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공기가 정화가 되면 계속 오는데 이거 들어가는 비용 대비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게다가 대기라는 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대기를 정화시킨다라는 건 정말 초미래적인 아이디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있는 정책들이고요. 김대중 대안드리고요. 대통령 시절에 아주 젊은 나이로 과기부 장관이 된 김영환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뭘 하다 직접 들은 얘기인데 하도 대통령이 막 재촉을 해서 인공강우를 실제 해봤대요. 그러면서 웃어요 본인이. 해봐도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인공강우가 별게 아니고 드라이 아이스를 씻는 데까지 많이 씻고 가서 공중에다 뿌리는 거래요. 그렇게 해서 비를 만드는 건데 아무리 갖다 퍼부어도 비 조금 오는데 그거 갖고서 대기에 뭐 택도 없다고 그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형 이제 공기청정기를 중국도 뭐 시도해보고 뭐 그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공기청정기가 있었어요. 우리 고전 전공한 사람, 국문학 한 사람들은 되게 아는데
바람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컨대 우리 도쿄를 가면 공기가 나쁜 기억이 한 번도 없거든요. 모든 오염물질이 생겨봐야 바다로 샥 빠지는 구조예요. 이렇게 바람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서울, 예를 들어 서울도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길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순환이 되게끔. 그거를 옛 사람들은 알고 있어서 바람길에 따른 건축, 뭐 높은 건물은 못 쳤으니까. 그게 이제 6.25 이후에 난개발로 다 막힌 거예요. 바람길이 다 막히니까 적어도 서울 지역, 특히나 4대문 안의 공기는 완전히 갇혀버린 꼴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 가운데 서울은 공기의 질로 보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공간은 맞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미세먼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근본적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 어디서 생겨나는 거냐? 어? 왜 생겨나는 거냐? 이걸 좀 정확히 알아야 상대방도 이해를 시키고 대책도 만드는데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는 거는 이제 대중요법이잖아요. 뭐 마스크를 써라, 공기청정기를 해라. 근데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미세먼지가.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개발한 무슨 측정 모델이 있대요. CMAQ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이제 어느 정도 측정 정확도가 이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지만 수치로 이제 나타난다는 건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도를 어떻게 보증받을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 선행돼야 그다음에 얼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미세먼지가 어떤 건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이게 우선 선행돼야 된다는 거고. 유입량을 파악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게 중국한테도 우리가 과학적 데이터를 못 내는 게 이런 게 뭐가 있으면 자 이거 봐라 여기서 넘어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아직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한 다음에 마스크다 공기청정기다 이러기 전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측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석탄 화력발전소 주된 범인이잖아요. 그거 없애고 탈원전 때문에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전을 어떻게 잘 안전하게 짓는 거, 그다음에 LNG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경유차를 줄이는 요법을 한다든지 근본 싹을 지워야지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보다는 원인 제거에 좀 더 정부가 주력해 주길 바란다. 저는 그래서 일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본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본받을 게 많이 있는데 일본은 그때는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대기의 질, 공기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 민감하죠. 우리보다 조금 더 산업화를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 반세기, 50년 동안 이 매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부지런한 성향이 있죠. 근면하고. 그래서 도쿄 도지사가 페트병에 매연이 들어있는, 매연을 여기 다 얼마 시커먹겠습니까? 우리 한강 수질 나빠진 거 이렇게 녹조랄 때 떠서 보여주잖아요, 뉴스에서. 똑같이 도쿄 도지사가 매연을 넣은 페트병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드시겠습니까? 이거 드시겠습니까? 이거 이렇지 않으면 경유차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유차 줄이기를 50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량에서의 매연을 없앴고, 그 다음에 아주 꼼꼼하게 집에서 어떤 생선을 구울 때는 어느 정도의 연기가 나온다. 또 흡연을 하면 도쿄 인구에 얼마나 흡연을 하면 또 어떻게 공기가 이제 나빠진다. 이런 것들을 계속 캠페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갑수 선생님 말씀에 약간 동의가 된 게, 이 정도로 우리가 미세먼지에 경각심을 가지고 분노할 정도면 차를 끌고 나오면 안 돼요. 맞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지금 차 끌고 나와서 매연으로 사람이 죽게 생겼다 그러면 나는 차를 끌면 안 돼. 그래서 절반 이상의 시민은 차를 안 가지고 나오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이 부재에 대한 반응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그 위험에 나도 지금 이 배출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예를 좀 우리가 본받아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이는 노력을 일상생활부터 해보는 것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숨, 아직도 쉬고 싶다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한 소절의 노래로 오늘의 토론을 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패널 여러분의 임팩트 있는 한 줄송, 먼저 김갑수 선생님부터. 조금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오늘도 영어. 세상이 넓다기보다는 세상이 원래 어렵고 험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공기도 마시고 사는 거라고요. The water is wide, I can cross off.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봉규 박사님.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떠날 겁니다. 공기가 좀 시원한 대로 장희영 교수님. 떠납시다. 전 앞서 그 정서적인 이 부분을 담아서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이게 여자 가수의 허스키한 음색이라 제가 부를 수는 없고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산들 바람이 산들 분다. 산들바람과 같은 대책을 국민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층 이슈 더 팩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깊이 숨어있는 팩트를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